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권주자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진보 20년 집권론을 펼치고 있는 이해찬 후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의원님 이번에 당대표 출마까지 다른 때보다 결정의 시간이 조금 깊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번 전당대회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다른 분들이 좀 하길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분이 중간에 못하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 중요성 매우 크고 그래서 출마하게 됐는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내년이면 이제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잖아요. 예. 그 정부가 수립된 지 70주년이고 올해가 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가 바로 우리 현대사가 새롭게 한 발짝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제 분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왜곡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촛불혁명이 16년 가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17년에는 정권 교체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하고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 온 거거든요. 네. 이제 민주당이 바로 이런 상황을 잘 이렇게 성숙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시작이 이제 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잘 치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정부도 잘 뒷받침을 해주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면 22년 재집권도 또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예. 그런 1년의 그 과정의 첫 출발점이라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깊이 고민을 하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승리 이어지는 대선 승리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진보 20년 집권 플랜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 비판하는 상태고요. 예. 의원님 그동안 선거도 많이 치렀고 이제 전략 통일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진보 20년 집권론을 당대표 한 2년 동안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이제 유럽의 여기 진보정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20년을 하면 정책의 뿌리가 내리거든요. 예.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당을 잘 혁신을 해야 돼요. 혁신을 해서 20년을 안정되게 끌어갈 그런 튼튼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죠. 영국의 노동당 같으면은 토니 블레어를 중심으로 해서 고든 브라운, 블렁킷 이런 사람들이 한 20년 집권했지 않습니까? 예. 스웨덴에도 팔메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70년대, 80년대까지 잘 정착을 시켰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슈레더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3인당이 꽤 잘 끌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 10년 해봤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금방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집권 갖고는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한 20년 가야 또 남북관계도 그렇게 안정되게 유지될 수가 있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 해봤는데 10년 갖고는 안 되고 한 20년 해야겠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단절된 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정된 정권이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에 따라서 북쪽 입장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경선이 한창인데요. 예. 다른 후보들은 의원님에게 예전 총리 시절 때 이게 보면 너무 강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현재 여소야대인데 야당하고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 역시 이번에도 협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김대중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게 학자적인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져라. 정치를 하려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서로 협치하고 그 충분히 의견을 소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설득을 하고 하는 게. 예. 제가 정책의장 할 적에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 정책의장들하고 협상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야당일 때인데. 예. 야당일 때도 있었고 여당일 때도 인 적도 있었고. 늘 그 소통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여당일 때 제가 정책의장을 했는데 그 국정하고 경제교류협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얼마를 해줄 거냐고 야당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때 연 5천억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를 할 때 그쪽 정책의장하고 한 10번 이상 협의를 했을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공감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합의해서 처리를 했죠. 예. 과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다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예. 그 총선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다음 총선에? 네, 이제 앞으로 당을 잘 끌어가려면은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 당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특히 이제 그 의원들이나 이런 데 내분이 생기는 이유가 이른바 그 계파 정치를 한다라든가. 예. 아니면 공천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이제 내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뭐 국회를 7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번에 당을 제대로 튼튼한 당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걸 다 매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딴지일보 김호준 총수가 예. 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절대악으로 만들어서 진보 진영을 분열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께서 수구 세력은 갈등과 분열을 기다리고 있다. 저 이해찬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꼭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일반적인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죠. 언제나 그 상대방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대개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하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져요. 예. 그렇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잘 이렇게 내부 그 기강이 좋고 그러면 이기지 않습니까? 예. 이번 그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고 안정되니까 다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나 뭐 의혹만 있고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는데요. 예. 김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는 보호해야 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거는 저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가 시작됐는데 아직은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사가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당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을 해야지 아무 결과도 없는데 누구는 탈당해야 되고 누구는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당의 대표로서 할 태도는 아니죠. 결과를 지켜보자. 예. 예. 그 야당에서 추미애 대표를 할 때 그 민주당 정부라기보다는 청와대 정부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청와대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대표로 만약에 선출이 되면은 이 당청 관계는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제가 이제 국무총리 하는 2년 동안 예. 거의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는 당정청 협의를 했거든요. 예. 특별한 경우 외국에 출장 가거나 그런 데 빼놓고는 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떤 때는 당의 요구를 수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부나 청와대의 요구를 당이 수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정을 결충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제가 한 100번쯤은 했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당의 입장에서 해야죠, 이제는. 그때는 정부 입장에서 한 거고. 그때 제가 아쉬웠던 거는 당에서 준비를 많이 안 해갖고 나와요. 그리고 당대표가 자꾸 바뀌니까 그 당 간부들도 자꾸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이 없으니까 당의 역할이 아주 작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 당을 맡게 되면은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청와대나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는 결국은 2인 삼각입니다. 2인 삼각으로 가려면은 장단도 잘 맞아야 되고 호흡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 둘 하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2인 삼각을 얼마만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소통을 해야죠. 뭐 정책위 의장도 여러 번 하셨고 정책에 대해서는 또 뭐 정책 통일하는 얘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대표 하시면서 뭐 직접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챙길 작정이십니까? 당 대표가 이제 정책의 흐름은 잡아나가야죠. 예. 당 노선에 맞춰서 그러나 정책의장과 민주정책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실무적인 건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예. 큰 말하자면 방침을 정한다라든가 흐름을 잡는 거 그건 이제 당 대표가 해나가야죠. 예. 그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지금 얼마 전에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고요. 이분들 모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손학규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은 또 뭐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 대표 되면 이분들하고의 호흡은 좀 기대하십니까? 예, 그 세 분 모두 다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예. 해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총리할 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책실장을 했고 또 정동영 이번에 된 대표는 그때 통일부 장관도 했고 당에서 저하고 또 같이 활동을 했고 예, 예. 손학규 대표는 민주통합당을 저하고 그때 같이 만드는 일을 함께 했잖아요. 예. 다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요즘에 국가주의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분이 국가주의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국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국가의 역할과 국가주의는 다른 거거든요. 예. 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국민들을 통합해 나가는 거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이제 국가의 역할인 거고 국가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박정희 때처럼 이렇게 뭐 모든 시장 경제까지도 정부가 다 관여를 해서 차관 배분까지 다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부가 이렇게 편가르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국가주의의 잘못된 요소지 학교에다가 커피 자판기 사지 말아라. 무슨 음료수 아이들 건강에 나쁜 음료수는 먹지 마. 그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책무죠, 책무.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밖에 안 돼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해찬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제73주년 광복절 특집 시리즈 그들이 꿈꾸던 나라 제2화 석주 이상룡의 후손들은 왜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을까?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나라 만세 무궁화. 광복 7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앞두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준비한 특집 시리즈 그들이 꿈꾸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 익숙한데 어딘가 모르게 낯설기도 합니다.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생존해 계신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가 부른 애국가입니다. 스코틀랜드 민요조 올드랭 사인 곡조에 애국가 가사를 붙인 이 곡이 독립군의 애국가였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망명의 서름이 서린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왜 해방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라고 한탄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과 남겨진 과제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모십니다. 독립운동가 김은환 정정화 선생의 손녀이자 김가진 선생의 증손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선영 이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김선영 이사님. 네. 많은 분들이 그 김가진 선생의 집안 또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농 선생이죠? 동농 네. 김가진. 네. 저는 전기를 읽어서 굉장히 뭐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김가진 선생이 어떤 분이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증조부님이신데요. 예. 조선 말기에 좀 고위직을 하셨죠. 그래서 농산 공부대신도 하셨고 그리고 주일 공사도 하셨고 여러 가지 고위직을 하셨던 분인데 그 외교관으로서도 일을 많이 하셨어요. 중국도 일본 이런 데서 다 외교관 생활하셨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다 능통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910년에 경술국치가 있고 나서부터 10년 동안 좀 집거하시다가 1919년에 3.1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많이 전국에 퍼졌을 때 대동단을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예. 대동단 총재로서 활동하셨는데 대동단은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토흑자를 낸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결사 조직이 대동단 선언을 하고 나서 조직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를 상해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증조부님께서 망명을 하셨어요. 11월에 망명하셨는데 1919년 11월에 망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와 같이 망명을 하시게 되고 상해 임시정부에 같이 합류하게 되셨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 가실 때는 이제 임시정부에다가 가시겠다는 연락을 하셨고 임시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연통제에 따라서 증조부님과 저희 할아버지를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그 후에 남작 자유까지 받았던 증조부님이 망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본의 그때까지 선전이었던 사회 지도층은 병탄을 원한다는 그런 것들을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증조부님이 망명하신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그렇죠. 일으켰고 외신들과 기자회견 하시고 또 강연하시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본의 잘못된 선전을 바로잡는 그런 활동을 하시고 또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초대 대통령으로도 거론되셨지만 그때 너무 고령이셨기 때문에 그냥 고문으로 계셨고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에서도 고문으로 활동하셨고 그러다가 1922년에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임시정부가. 그래서 영양실조와 그런 그 노안으로 거기서 상해에서 순국하셨어요. 그래서 상해 만국 그 당시에는 만국 공묘였고요. 지금은 송경령 능원이 된 곳에 예. 묻히셨죠.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그리고 뭐 잠깐 이제 김가진 선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 또 며느리, 네. 손자, 네. 대대로 이제 독립운동에 같이 이제 헌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22년에 외국에서 순국하셨는데 김가진 선생의 위에는 왜 아직 우리나라로 못 오는 거죠? 그 한중 관계에서 외교 문제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중국 땅에 당시 이 태평양 전쟁 시기에 참여했던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도 있었고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많은 분들도 이제 중국 땅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의 유해가 돌아오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지난 시기에 우리 정부가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 친일의 어떤 후예들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자신들의 선조들의 어떤 친일 행적들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정치적 뿌리가 어떤 친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회피한 것이 오늘날까지 김관진 선생님의 유해가 한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서 임정청사 앞 계단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과거 우리 애국지사들이 찍은 것처럼 그렇게 찍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김정숙 여사 왼쪽에 이제 김자동 회장, 그 옆에 이제 김선현 이사님인데 네. 할아버지는 못 뵀을 테고 할머니는 뵀었잖아요. 네. 그 할머니로부터 혹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운동의 어려움이라든가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그때 과거에? 네, 이 사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이때 이제 해방이 되고 그 직후에 중경을 떠나기 전에 9월쯤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상해에 먼저 가서 교민들을 좀 안정시키고 귀국하는 분들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 먼저 상해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셔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희 할머니나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시곤 하고 하시면서 아쉬워하셨거든요. 근데 72년 후에 저희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으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 갔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시정부의 어떤 권위와 상징성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같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돼서 그 72년 동안 늘 아쉬워하시던 일이 좀 조금이나마 좀 달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할머니나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옛날 얘기 듣듯이 또 옆집 사람들 얘기 듣듯이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굉장히 담담하시고 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성격이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지만 네, 잘 안 하시지만 이제 그때 얘기를 들으면 미루어 짐작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피난을 했을 때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가 정박할 때마다 가서 시장을 보고 하셨던 그런 얘기를 듣는다거나 하면 그때 고생이 어떤 거였을지 특히 처음에 망명하셨을 때 저희 증조부님은 할아버지가 증조부님을 모시고 망명했거든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망명을 하셨는데 할머니는 그 후에 혼자 증조 할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그 후에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랬던 과정들 또 거기에서 초기에 거의 끼니를 제대로 이을 수 없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얘기라든가 국내에 와서 독립자금을 모금해서 국경을 6번이나 넘나들면서 독립자금을 모금해서 가지고 가셨던 얘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항상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늘 있었던 일들처럼 들었습니다. 그 좀 자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의원님 그 임시정부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요. 네네. 우리 임시정부가 계속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쨌든 중국에 세워졌다가 네네. 상해, 충칭 뭐 이렇게. 네. 그건 결국은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쫓김이었습니까? 굶주림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그 중국의 어떤 상황들이 이제 중국 정부가 실제로 국민당 정부가 존재를 하지만은 그러나 일본이 실질적인 중국의 지배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그것을 주도했던 이제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일본이 무차별한 탄압을 이제 자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임시정부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이제 더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1930년대 이후에 이제 한반도에서 어떤 경제 문제는 일제가 완전히 수탈 경제로 장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교통부라든가 아니면 연통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내로 이제 잠입을 해갖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임시정부로 보내는
되면은 이런 과정들이 거의 와해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렵다 보니까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중경까지 가게 된 것은 이제 연합군과 연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들도 상당히 많이 좀 있었던 것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무엇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살아남고 그래서 살아남아야만이 어쨌든 대한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유가 제일 컸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요 사진이 45년 11월 3일에 찍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광복하고도 석 달이 지났잖아요. 시점 네네. 아닙니까? 네. 근데 사진에 보면은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의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백범 선생님께서 남긴 백범일지에도 나와 있지만 중경에서의 임시정부가 당시 그 미국과 연대를 해서 우리의 그 젊은 청년들을 1,500명 이상 그 미국의 어떤 특수부대 OSS로 보냈거든요. 특수 교육을 받아서 8월 말쯤에 그 조선 총독부로 이렇게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연합군과 함께 이제 진공작전을 펼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항복을 하는 바람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전국으로서 조선 독립의 어떤 그 주역으로 이제 당당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표정이 밝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제 8월 10월 광복 이후에 바로 한반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시 미 군정이 그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들어와라. 중경 임시정부가 이제 임시정부의 어떤 틀 속에서 직접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그 새로운 국가를 갖다가 이끌어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미군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별적으로 백범 선생도 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정이 밝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우리 손으로 강복을 하지 못했고 남의 나라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개별 입국, 환영받지 못하는 공식 입국이 아닌 것으로 됐고. 그렇죠. 그게 나중에 찬탁 반탁 논쟁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아마 백범 선생 비롯하는 요인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 예측을 했었네요. 다 알고 그렇게 있었던 내리라고. 네. 그렇네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3개월간 미국 OSS 군대로부터 무기 다루는 법부터 암호 해도까지 그런 이제 진공 작전을 위한 굉장히 특수훈련, 고강도의 특수훈련을 받고 진공할 계획을 8월에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자탄이 투여됨으로써 바로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잃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우려가 또 현실이 됐고요. 네. 자, 저희 제작진이 김자동 회장을 직접 만나서 광복 때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는데요.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월 15일 날 일본은 황복하던 날 그날도 이 집에서 한 100m 떨어지는데 청년들 몇이서 이제 합숙하고 있는 데서 우리 집 부모는 조금 더 먼 데 있고 나는 그 청년들하고 난 그때 17살 뭐 이러니까 전부 형이들이지. 형들한테 저 일본 군대 끌려갔다가 도망치는 얘기 이런 거 재미있으니까 듣고 뭐 이러면서 어울려서 있던 집이 바로 저 건물에 한 100m 떨어진 데 있는 이제 허술한 중국 건물에 거기 한 7, 8명이 이제 그 합숙하고 있는데 8월 15일 날이야. 한 9시도 못 됐어. 9시 조금 못 됐는데, 왜냐면 12시에 황복했거든. 낮 12시,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황복 선언을 방송을 했거든. 근데 그게 중국에서 뉴스로, 호외로 돌기 시작한 게 그날 밤이야. 저녁 식사 후. 그래서 8시까지 일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밤새 그냥 집집이 딱속 터뜨리고 중국 사람들 좋으면 딱속 터뜨리고 시내에 그때 싸돌아다니고 이제 새벽 한 2시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대로 이제 가니까 그때 안 주무시고 계셔서 이제 그날 밤에 그렇게 밤새운 기억이 난다고. 그때 나도 벌써 걱정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가니까 우리가 그때 광복군에서 국내에 비밀 투입하려고 이제 미군 그 전문가들이 와서 훈련했는데 제1기 훈련이 20몇 명이야. 투입하기로 한 결정하고 대기하는 중에 원자탄을 던진 거라. 미국이. 불과 며칠 후에 외놈들이 손들은 거지.
아버지 어머니를 그날 밤에 만나야 되는데도 걱정들이야. 우리 광복군이 들어가서 투입한 다음에 항복했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국내에 이 조직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이제 왜는 항복해버렸. 이것이 왜는 항복해서 한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가 하는 걱정을 했는데 서안에서 광복군에서도 똑같은 생각들 하고 있었다 이게. 예,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당시 OSS 요원 한 20여 명이 여러 가지 특수훈련을 받았죠. 받고 예, 그럼요. 예. 한반도로 투입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산됐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 사진에 보면 대한민국 27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해를 정부 수립 첫 해로 하고 이제 사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요즘에 또 건국절이 언제냐 뭐 이런 논란이 있단 말이죠. 이 논란의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건국절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됐던 마지막 중경 임시정부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느냐?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들 혹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대부분이 다 친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 이데올로기, 이념을 갖다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바로 항일 독립운동이 아닌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 반공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을 갖다가 바로 이제 그 건국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그 사실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승만 박사 자신도 취임식에서 이것은 건국이 아니다.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정부만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들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내세우는 이승만 박사조차 주장하지 않았던 것들을 나중에 이제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에 뿌리라고 했는데 이걸 부정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 같은 거니까 저는 이쯤에서 이 논란은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 자체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서구 선생이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국호가 바로 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건국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럼 우리 항일 투쟁의 역사가 사라지게 돼버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김가진 선생 일가 얘기를 쭉 했었는데 할머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지금 보면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그냥 유관순 누나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역사 중에 하나인데 할머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할머니를 비롯해서 여성들이 없었다면 임시정부가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다른 독립운동 단체와는 조금 특별하게 굉장히 장기간 유지됐거든요. 27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 세대를 건너갈 만큼 그렇게 긴 시간 유지되면서 하나의 작은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27년이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같이 했던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컸고 그 공도 정말 컸다는 것을 요새는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증조 할아버지를 모시러 그리고 또 할아버지를 만나러 20년에 1919년에 망명하신 두 분을 찾아서 상해로 혼자 가셨는데요. 굉장히 그때 21살이셨거든요. 190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21살이셨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봉건적인 사회였는데 혼자 상해까지 찾아가실 만큼 이렇게 결단력이 있고 또 굉장히 담대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가셔서 이제 국제 정세라든가 또 독립운동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차 배워나가시면서 27년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구술하셔서 책으로 정리돼서 책으로 남기셨죠. 예.
지금 동농 선생 일가처럼 한 집안이 이렇게 몽땅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일가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 집안들이 있죠. 우당 선생 집도 네, 그렇고, 네, 그렇죠. 또 뭐 김원봉 선생 일가도 그렇고요. 네. 또 석주 선생 일가도 네, 그런 네, 건데 네. 그 석주 선생 일가에서도 소위 말하는 임청각의 종부들 해서 네. 여성 독립운동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당 이혜영 선생 집안하고 석주 선생 집안의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예. 사실 이분들은 뭐 우리 이야기할 때 삼한 갑족 중에 갑족이다. 우당 선생 집안은 이제 경주이 씨, 또 석주 선생 집안은 이제 고성이 씨라고 하는 이제 명문 그 거족 집안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이제 만주를 망명하고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여성들, 그 집안의 여성분들이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그 무관학교 만들고 나서 자기 집 노비들을 처음으로다가 학생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고 다 당신들은 이제 우리 집 노비들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무관들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을 존경할 것이고 열심히 도와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추운 겨울에 밥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독립운동을 하게 하는 모든 그 노력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집안의 여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들인지 이런 여인들의 그런 희생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석주 선생이나 우당 선생 일가는 조선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애쓰고. 그렇죠. 우당 선생이야 뭐 후손들이 잘 됐습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석주 선생 일가 후손들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네네. 약산 선생 일가는 뭐 풍지박산이 났고요. 풍지박산이 났죠. 예, 그건 뭐 월북했다는 이유 하나로. 네. 특히 저도 고향이 안동이어서 임청각 석주 선생 후손들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네네. 이번에 그래도 대통령이 임청각을 한번 언급하면서 그래도 많은 좀 관심을 이번에 새롭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임청각을 일제가 그 정신을 그 항일 정신을 끊기 위해서 철도를 냈다 그러고요. 한 가운데를 지른 겁니까? 한 가운데. 그 임청각 그 마당 앞으로다가 철도를 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 뭐 가히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철도 낼 때 당시에도 조선의 백성들이 막 강고하게 들고 일어나면 그 노선을 살짝살짝 바꾸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동 지역 유림에서 그 강고하게 당시 임청각 앞에 철도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주 집안은 도저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석주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임청각 앞으로다가 철도를 낸 거고 그 철도 낸 것이 사실은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임청각의 어떤 그 정신들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됐는데 다행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현양 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 집안에 대한 그 독립운동의 정신들이 제대로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석주 이상용 선생의 증손자죠. 이항증 선생 현재 임청각 복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 임청각에서 낮에도 안 했고 어릴 때 참 그 내가 이제 과원에 있던 사람인데 객지로 빙빙 돌아다녀가지고 집에 못 있다가 나중에 그건 좀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해가지고 뒷산에는 우거진 그 산으로다 막혀 있고 앞으로는 마당으로다가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지고 앞을 막아보니까 일반인들은 바깥에 앞에서 낙동강 쪽에서 보면 집에 뒤에 있는 걸 잘 몰라요. 석주 선생이 1911년도에다가 그 만주로 망명을 했는데 사실은 망명하기 전에 보면 벌써 저 의병을 했어요. 또 만주로 가가지고 13년도 신흥학교 만들고 돈이 없어가지고 파는데 와가지고 집거지 같다.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은 안 주고 문중에서 아들 보내가 아들이고 매매계약서 만들어가지고 돈 가지고 가버렸는 거예요. 또 계속 일제시대가 계속이 되니까 독립운동 하다가 뭐 우리 제일 백시까지 다 돌아가서 버렸으니까 다 정리하려고 내가 하려고 보니까 종가의 종손들 뭐 자손들은 아무 연고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손들은 뭐 과원에 가고 석주 선생님 보면 상당히 근데 뭐 국가에 대한 적극적이니까 뭐 아들 손자까지 전부 다 막 갖다 독립운동한테 강하게 밀어여니까 해방 후에는 이거는 완전히 유족들이 죄인이 되고 가문 망친 자손이 되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새벽부터 자가지고 밤에 잠잘 때 꺼지가 독립운동
어머니는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학문을 하는 집인데 해방이 딱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부 다 못 가고 전부 다 산산이 흩어졌다. 내가 어릴 때 배가 고파가지고 밥 한 번 시큼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게 못을 박혀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서운하고 그 생각하면 아주 미안하고 우리나라 그 현대살 일에 보면 일제시대에 돈 받고 벼슬 받은 사람을 해방 후에 나라 팔아먹은 그 돈 그걸로 땅을 샀는데 그거는 나라 팔아먹고 벼슬 받고 돈 받은 거 그걸로 땅 사놓은 거는 뺏은 게 마땅한데 인정해줬고 그다음에 오히려 보호해줬어. 오히려 석조 선생 경우는 나라를 위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국가에서 안관만 했는. 국가는 말이죠. 국가는 그 국가 보호는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해야지. 그 뭐 안중근 의사 자손이고 뭐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현충 사업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국가에서 당연히 다음에 오는 국민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지. 서훈 문제도 그런데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1기 서훈할 때 심사위원은 각부 차관이 학계 그래가지고 뭐 소설가 몇 사람, 그 다음에 역사학계 교수 3사람, 한 사람은 조교급 때는 29살 때는 교수 1사람, 등급도 석조 선생님 보면 3등급으로 떡 놓으니까 그거는 아마 현대사 조금만 아는 사람이야. 이거 뭔가 크게 잘못돼. 63년에 처음에 한 사람은 공훈노가 언제 나왔느냐. 88년도에 25년 후에 나왔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소홀한데 정말로 역사만 바로 세워놓으면 거의 다 해결 다 돼. 저는 멀리 후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본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괜찮은데 통째로 거의 다 빠진 거 아니냐. 도덕이 상실되는 게 해방 전에 상실된 게 아니고 해방 후에 다 없어져. 예,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아들, 며느리, 또 딸렸던 노비들까지 다 독립운동에 매진했는데 이상용 선생이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3급을 받았다. 2급, 1급이 아니고 3급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이상용 선생이 임시정부 때 국무령을 하셨거든요. 국무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그 의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국무 전체를 갖다 총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대통령 국회의장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그 지위인데 그렇게 낮게 평가를 한다. 실제 석주 선생님이 30년대 초반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으셨어요. 예. 석주 선생 다음으로 이제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분이 이제 그 백범 선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한테 지금 3급 정도의 훈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잘못된 일이고 바꿔놔야 되겠죠. 3급에 유관순 선생도 3급이네요. 2급에 이동영 선생, 신치호 선생도 2급이고. 그런데 1급에 이승만, 또 임병직은 이승만 비서 출신이라는 이유로 들어갔고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적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동농 김가진 선생은 아직 서훈조차 못 받았다고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보훈처가 생긴 것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의 그 역사적 질곡과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증조원님께서는 거기 청운동 그 몰면교회 자리에 백운장이라는 집을 갖고 계셨어요. 그 집은 그 일대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증조부님이 허술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고종 황제가 알고 비원을 중수하고 남은 그 자재를 하사하셔갖고 그 집을 짓게 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둔 채로 망명을 하시니까 그걸 다 잃게 되셨거든요. 예. 근데 증조부님도 이제 그때는 뭐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데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을 가셨거든요. 또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임시정부의 장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대하게 장례식을 하고 이랬는데 그 이전에 남자학 자귀를 받았다는 거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을 이유로 한번 94년도에 서훈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는 그게 이제 잘 뒤집어지질 않는 그런 상태인데 심사를 다시 하고 또 다시 살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제가 지금 추가 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포온의 어떤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김가진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그 남작의 어떤 그 서운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포상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남작 포기하시고 그 서운 받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늘독립운동 열심히 하셨단 말이죠. 그 아드님이었던 김우현 선생 6.25 때 납북됐어요. 예. 예. 그리고 아내였던 지금 할머니 정정화 여사 6.25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인민군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대한민국 정부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약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문제 또 사회주의 계열에서 운동했다고 서운을 안 주는 것들 네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약산 김원봉 선생은 그렇죠. 아직도 서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사들이라는 이름을 이 방송에서 거론도 못했어요. 네. 바뀐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산 김원봉 선생 영화도 만든다니까 예. 네, 세상이 변하긴 예. 많이 변한 거죠. 예. 예. 내년 2019년에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현재 정부 차원의 임시정부 기념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념사업도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것부터 아까 얘기했던 뭐 서운을 제대로 바로 잡는다거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방안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친일을 하면 후손 3대가 잘 먹고 잘 사고 독립을 하면 3대가 빌어먹고 산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인데 김선현 이사님은 주위에 그런 분들도 많이 뵀었죠. 네, 저희가 그 대동단 기념사업회와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대동단 기념사업회 때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후손들 중에 공부를 하신 분이 거의 없고 또 서울에 와서 그런 기념사업회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사회 지도층이었던 분들도 독립운동에 많이 참가했지만 그 사회로부터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일반인들 또 그냥 그야말로 일반 백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독립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또 다음 세대에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결국은 촛불 들고 나오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쓸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때는 힘들지만 최소한 명예롭긴 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후손들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 교수님도. 그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현양사업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지금 너무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그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빠르단 말이 있으니까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선현 이사,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의 뉴스정면승부 광복절 특집 그들이 꿈꾸던 나라. 내일 이 시간에는 효창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기술도 없이 못 빼앗지. 작살나 작살 줍니까. 친일파 족속들은 일본 놈들보다 더 악랄했어요. 핍박하고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되는 거지 그래. 옛날에는 천석이 넘는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독립운동하러 가시면서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께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놓을 한 평의 땅도 없이 평생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8.15 특집 시리즈가 반응이 상당히 좋네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